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과연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자, 우리가 흔히, 집을 질 때나 어떤 건물을 질 때는 좀 시간이 걸리고 단단하게 주면, 아무리 단단하게 줘도, 뭐 1년이 걸릴 수가 있고, 또 10년이 걸릴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는 아직 이게 우리 일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누가 만드니까 자연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몸이 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뭡니까? 사람을 몸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몸이 그렇게 어떤 말로만 좋은 말, 좋은 생각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동물이니까 움직여줘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주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수영하면서도 운동을 몇 가지 하는 것 같아요. 그 운동은 간신 비패션, 오장육부의 탁기를 다 뽑는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탁기를 정리하는. 그러니까 운동 자체가 뭐냐면은 그동안 쌓였던, 밤속에 쌓였던 탁기를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새 기운이 새롭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좋은 기운 받으려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좋은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묵은 기운만 빼면 돼요. 근데 묵은 기운을 어떻게 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진실되지 못하는 것, 그게 되면 100% 영과 용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 시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로 기점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기 위해서 이재명이 뭐 부정선거 그 다 집어치우라도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끝날 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 이야기하기 전에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정상환 대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AI로 한번 들어보시고 망하는 생각은 애처 없이 버리고, 그러니까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지금 중국 놈들은 거의 망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그 바둥바둥 거리는 것을 보이면서도 그 중국을 붙잡고 있는 자기 정치질을 하기 위해서 지리의 정치질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아주 나쁜이 뭡니까? 나빠게 없는 나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주의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그게 나쁜 놈이에요. 나만 최고다, 나만 살면 된다, 이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을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는 생각을 나오겠습니까? 자, 새 배포를 꾸미라. 새 배포를 꾸미는데 어떤 생각도 없이 무작정 그냥 하다 보면 가면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된 생각, 진실된 사실들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무엇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면은 그냥 모른 채로 가다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과연 누구였는가? 선천 역사에서 말한, 유교에서 말한 대선생,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준불, 그 다음에 기독교에 말하는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늘에 구름 잡듯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과연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을 살다가 신명기로 가신 이 인류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가 바로 문자 속에서 나타난다는 식이죠. 문자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문자를 왜 땅 속에 이때까지 거의 반만 년 동안 묻혀 있었던가? 왜 지금 나오게 되었는가? 지금은 이 가을 시대. 진짜 그 패를,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패예요. 진짜 패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노름을 해도 맨 처음부터 진짜 패를 끄내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다, 내가 하면서 맹 돌면서 네가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해봐. 마지막에 패를 볼 때, 판스리 할 때 그 판이 아주 재밌죠. 재밌기도 하고 쌈박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죠. 만일 아깝다고 붙들고 있으면 몸까지 따라서 망하느니라. 내가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것만큼 들어옵니다. 뭘 버려야 돼? 묵은 기운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제목을 보고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사일의 거짓된 삶이 일상인 짱깨뿐일까요? 유사일의 거짓된 삶.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무지했죠. 무지해서 죄를 졌죠. 무지하니까 죄를 졌고 죄를 지니까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해서 기도되니까 우리가 지금 보조서 반만년의 문자로 드러내서 보여주면은 지금 유불선 기독교가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을 보여줬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깊이 공부하게 된 것은 속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진짜인가 저것이 진짜인가 라고 찾는 연습을 계속 해봤지만 길이 없었어요. 그것을 접할 때마다 항상 몸에 이상이 있었죠. 아, 이게 아닌데 하다가 바로 고주서 반만년의 문자를 만나고 바로 근문신고를 만나면서 몸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공부하면서 근문신고를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 해석을 한 페이지도 못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한 페이지 안에서 전후 좌우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전체적인 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모르니까 이 책보다 저 책보다 참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 거죠.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선생님께서 먼저 너는 순편부터 해석해 봐라. 그래가지고 순편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앞에 부분 전적집이라든지 화폐지, 특히 화폐지만 봤어도 순편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텐데 화폐지를 보지 않고 순편만 열심히 봤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나중에 화폐지를 봤을 때는 너무너무 쉽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은 이제 병명집을 강의하는데, 이제 병명집을 강의하면서 그 첫째 글에 이제 저는 고양시가 나오고 애조일사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분에 대해서 또 근문에 나온 거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가만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 대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칼에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다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하나하나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화폐집하고 병명집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조상님들은 이것을 숨겨놓고 마지막 때라는 게 뭐니까 터닝 포인트 될 때 그때 바로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중국 문화도 많이 중국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도 문화집도 많이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이쪽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중문과를 계열별했으니까 문과 계열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중문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더 공부하고 싶고 과연 우리 자신의 뿌리가 이건 난 당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당군이 신이 뭐 이런 노래도 웃긴 노래네. 하여튼 그런 노래 자체가 우리가 그 개천절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면서도 별로 우리가 당군이 그런가? 호랑이와 곰이? 뭐 이렇게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깊게 이제 그것이 문자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냥 이때까지 선천엽설은 전부 다 거짓된 삶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찾기 위해서 계속 부정 해가지고 부정에서 긍정을 가게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온 거죠. 왜? 이 가을 시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름 급기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염자가 화가 두 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염자예요. 불꽃 염자죠. 그러니까 염제한 이유도 그때가 여름이 가장 급기가 시작하는. 자, 우리가
만물이 가장 빨리 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6, 7, 8, 9, 6, 6월에 모든 만물이 잘 크잖아요. 그러니까 6월에 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현실들이 보이니까, 상황들이 보이니까, 자,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는 앞으로 오는 세상에 내 몸을 제대로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언급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거예요. 그 얘기는 증산 대선생의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따로 제가 뭐 이야기할 거 없이, 그래서 제가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제 끄집어냅니다. 제가 13년 동안 연구도 했고 공부도 했고, 그리고 또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을 또 이제 중국어로 번역도 한번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굉장히 깊게 알게 되었고, 자, 근데 거기서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별할 수 있는 그 증산 대선생의 말씀도 그것을 정리하던 사람들이 어떤 유교적 관념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잘못 기록한 것이 있지 않는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반드시 반만년에 문자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들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문신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낌새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은 생기가 몸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보다 지금 중국에 어떤 상황인가, 지금 물론 굉장히 홍수로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한번 보고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지금 요거 보세요. 지금 가정집 앞에 바로 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고 있어요. 마치 강 외다에 집을 지은 것처럼. 자, 그리고 얘네들은 도시를 건설할 때 먼저 배수부터 만들지 않고 그냥 올렸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양자강 동쪽은 전부 다 이제 지대가 낮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잠기 돼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 겁니다. 중국 남부에서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만한 규모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알리기 바쁩니다. 完了，这个冰창 얘네들은 자기네 피해 현상을 왜 자꾸만 알릴까요? 나 이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줘라. 손을 자꾸만 내미는 게. 그러니까 얘네들 도와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그런 게 있었죠. 외국인이 그 사람을 구해줘 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옆에 놨던 그 외국인 짐이 싹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도 있고. 최근 상하이 황푸강에 사람이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자 어느 외국인이 뛰어들어 구조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남성이 중국인 여성을 구하는 사이 그 외국인은 모든 물건을 도난당하고 말았습니다. 2015년 2월 26일 중국 허난성 푸양시의 시저우로우촌에 있는 인공호수에서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 젊은이가 물에 빠진 4살, 7살 된 아이 2명을 구하고 의로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구조된 아이들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남자가 와서 휴대전화를 들고 무언가 하며 뒷걸음치다 난간 아래로 떨어졌고, 이때 자신들도 함께 물에 빠졌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그리 푸양시 공안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멍루이펑이 두 아이를 구하려다 숨졌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도 멍루이펑이 아이들을 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의 엄마도 멍루이펑이 자신의 아이들을 구조하다 숨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부모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아이들 엄마는 구조자가 죽었으니 혹시 자신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 두려워서 아이들에게도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멍루이펑의 연결식에 아이들과 아이 엄마도 참석했고 사죄를 구하며 1만 위안, 하나 약 170만 원의 조의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멍루이펑 부모는 단지 사과의 말 한마디가 필요했다면서 조의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은 중국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남의 일에 절대 간섭하지 않고 도움을 청해도 응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얘네들은 또 그때 이런 것도 있죠. 그거 보니까 수영장에서 막 수영하고 있는데 어린애가 물에 빠져서 허우죠. 근데 옆에서 보면서 아무런 도움을 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익사하는 그런 장면도 요새 보이고.
걔네들은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이기주의자들인데 남한테 너는 우리가 뭔가 했으니까 너는 우리 도와줘야 돼.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이런 거지 같은 습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바로 중국 애들이에요. 제가 보세에서 또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아주머니는 다 잠겨버린 시장에 망연자실했습니다. 又一辆，看看这边。 도시가 다 물바다가 되어서 근처 초등학교가 물에 잠겼는데요. 그나마 다닐 수 있는 높은 트럭으로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好几辆了。 철없는 아이들은 그저 이 상황이 웃기고 재밌을 뿐입니다. 자, 요 애들, 조그만 애들이 요 물이 넘쳐 흐르니까 좋아하는 거 봐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비가 많이 오면은 그때는 뭐 포장도 없었고 비가 오면 땅이 패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길가에서 댐을 만든다고 흘러가지고 비 쫄딱 맞으면서 댐을 만들었다. 댐이 아니죠. 그냥 물막이 한 거죠. 물을 막고 거기에다 종이배도 띄우고 뭐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들은 몰라요. 근데 애들 때는 항상 그래. 그것이 순진난만하게 그렇게 보이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이 나이가 들면은 그것은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지금 요 모습 철없는 아이들은 그저 이 상황이 웃기고 재밌을 뿐입니다. 요 모습이 바로 중국 애들이에요. 지금 중국 놈들은 어리나 크나 똑같아요. 얘는 철이 안 들었어요. 철이. 자, 철부지예요. 철부지. 老天爷呀，你真的是不长眼睛啊！ 얘네들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을 외쳐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러나 자기가 편할 때는 싹 잊어먹는 놈이 바로 이 중국 놈들이죠. 老天爷呀，你真的是不长眼睛啊！一夜之间把我的梦想全部毁掉了，你看一下。 이것을 볼 때 이것도 이제 말하는 거 보면 제가 이제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보면서 말을 너무나 점잖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저 같은 안 합니다. 굉장히 있는 그대로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점잖하게 중국 놈들이 대단한 놈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죠. 한 아저씨가 다 홍수 피해를 입어 하느님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 중국 몰살시켜버립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10만 명만 남겨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지켜보면 알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늘상 얘기했죠. 먼저 북한에서 내란이 터집니다. 북한에서 내란이 터져가지고 자 3일 동안 그것이 중국하고 미국에 터지는 건지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터질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이제 터질 것 같은 이런 말도 요새 나오지 않습니까? 이란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 이란을 지금 뭐 정유소를 폭격한 것도 뭡니까? 중국을 경제를 완전 망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싼 값에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그렇게 쓰니까 지금 현대 문명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자체가 고스톱이에요. 한 40일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이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 깔딱깔딱 거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돌파하려고 할까요? 바로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사이에 자기 마음에 안 차니까 어떤 일이 터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 터지는 거 보면은 바로 3차 대전은 병으로서 판을 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병을 뿌리는 게 아닌가. 병이 지금 뿌려져 있는 상태고 백신을 다 맞은 상태니까 자 스위치만 누르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는 현상들이 보일 겁니다. 我的所有的设备啊，都已经被淹大了。天老爷啊，这怎么搞啊？天老爷啊！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조회수를 위해선 물에 잠기면서까지 촬영을 강행해야 한다는 남자입니다. 이 중국놈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요. 못 먹고 살아왔는지 못 먹고 죽은 귀신이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먹는 거에 진심이에요. 한 집안에서는 집안이 다 물로 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들은 수영하고 아빠는 저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현실 감각이 아니라 현실이 망각인 것 같은데요. 저런 상황에도 대피할 생각은 안 하고 태연하게 저녁 먹을 생각을 하는 중국인입니다. 王教练，王教练，王教练，干什么去？上班啊，上班去，上班。走了，走了。 수영 코치로 일하는 남자는 다 잠겨버린 길에 아예 출근길을 수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고 대륙 사람들은 모든 어떤 큰 위험이 닥쳐도 저게 느긋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멍청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대륙 기질이 아니야. 대륙 기질은 거짓말이에요. 그 자식들은 순간순간 모면하면서 나중에 무엇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하루 순간만 사는 바퀴벌레입니다. 잠긴 전동차를 놓지 못하고 같이 떠밀려 내려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들 버리라고 소리 질러도 끝까지 잡고 갔다고 합니다. 아줌마는 자신의 목숨보다 무서운 건 자신의 전동차를 잃는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자,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원숭이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 호리병에다가 그 바나나를 놓으면은 그 호리병에 있는 바나나를 잡기 위해서 호리병에 손을 집어넣고 손만 빼면 손이 빠지는데 손이 안 빠지니까 그냥 잡혀버리는 그 원숭이들. 그러니까 원숭이 수준밖에 안 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그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죠. 快破床，破床！这样炸窗户。 도로에서 아예 잠긴 차를 발견한 사람들이 차 안에 사람을 구조하려고 우르르 달려가고 있습니다. 离远点，多离远点。别拽你了，没有系安全带了。拽！다행히 생존했지만 수십 초만 늦었어도 비극이 될 뻔한 상황인데요. 홍수가 문제인지 상황 대처가 문제인지 중국은 늘 고민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도 뭐 양심 있는지 그러니까 요 사람은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기 친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일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중국에는 그러니까 관시라고 자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관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냉대해버립니다. 중국의 관시, 한국의 자영업자는 화교를 이길 수 없다. 지하철역에는 3개의 가게가 있었다. 하나는 오뎅을 팔던 집이었고, 하나는 1,000원짜리 빵을 팔던 집이었고, 하나는 싸게 양말을 팔던 집이었다. 그러다 양말을 팔던 가게가 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빵집이 들어섰다. 알바생이 5명 정도 있었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직접 빵을 구워 판매했다. 가격은 1,000원이었다. 그렇게 오뎅을 팔던 집은 양말 가게가 되었고 기존의 1,000원 빵 가게는 무인점포로 바뀌었다. 직접 만든 빵을 1,000원에 파는 가게가 생기자 그냥 빵을 가져다가 파는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 계산을 하며 주고받은 말투에서 그들이 화교라는 걸 알아챘다. 화교는 이길 수가 없다. 우선 중국의 관시 문화가 너무 강력하다. 관시는 2000년 넘게 황제 중심의 제국 체제에서 살아온 중국인의 집단 기억에서 만들어진 생존 방식이다. 황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세상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건 단 하나였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예전 안산 공장에서 조선족 형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 형들은 이렇게 말해줬다. 중국에서는 강도를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친구한테 전화하지. 경찰보다 친구가 훨씬 빠르거든. 그 말이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중국을 이해하고 나니 납득이 갔다.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 시절 농민들을 철강 생산에 강제 동원했고 인민공사라는 이름으로 집단 농장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3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중국 역사상 최악의 기근이 발생했다. 국가가 시키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전 국민적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다. 그 이후에도 천안문 사태가 있었다.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은 탱크로 짓밟혔고 중국인들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배웠다. 국가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는 건 사람뿐이다. 그래서 중국인은 국가 대신 관시를 믿는다. 홀로 선 한국 자영업자는 관시로 무장된 중국인을 이길 수 없다. 관시라는 중국인의 생존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작동하길래 이렇게 무서운 걸까? 내가 24살쯤, 그러니까 15년 전쯤이다. 당시 함께 일하던 조선족 형이 말해줬다. 나이트클럽에서 조선족 여성을 만나면 처음 묻는 말이 한국에 얼마 계셨어요? 랬다. 한국에 산 연수를 들으면 그 사람이 대략 얼마를 모았는지를 바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랬다. 형은 말을 이어갔다. 친구가 소개해준 공장에서 1년을 일한다. 그리고 그때 돈을 번 것으로 2년 동안은 중국에서 아는 친구들을 전부 부르고 그들이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돈도 빌려주고 집월세도 내주고 2년간은 친구나 가족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3년간은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 했다.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했었다. 가족 중 한 명만이라도 성공을 하게 되면 친척들 모두를 전부 끌어준다고 했다. 중국인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 아닌 나의 네트워크의 성공을 말한다. 왜냐면 사회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내가 어떠한 도움을 받을지 모른다. 그렇게 리스크가 분산되는 것이다. 그래서 관시는 그냥 네트워크가 아닌 오래된 중국인의 생존 시스템이다. 이제 관시를 이해하고 화교가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 살펴보자. 음식점, 유통, 부동산, 금융, 정치. 1. 음식점.
우선 음식점은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가족과 친구들 모두 기본적인 생활비만 제외하고 이 가게의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갈아 넣는다. 그리고 이 가게가 성공하면 다른 한 명이 가게를 차리는 것을 도와준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중국에서 와서 도와준다. 그리고 또 한 명이 가게를 차리고 계속해서 저임금 노동력으로 우위를 확보해서 음식점을 확장해 나간다. 2. 유통. 이렇게 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음식점이 많아지면 이제는 유통업으로 확장된다. 중국에서 저렴하게 원자재를 공급받고 나의 네트워크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원자재를 납품한다. 이렇게 저임금의 노동력 플러스 저렴한 원자재 조합의 경쟁력은 우리나라에 각계 전투하는 주변 상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 3. 부동산. 유통은 창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부동산이 시작되는데 창고만 쓰긴 아까우니까 조그만 식당을 연다. 그리고 식당의 직원 숙소도 그곳에 마련하고 저렴하게 월세를 받는다. 그리고 유통을 하다 보면 가게 사장님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앞에 가게는 그 사장님한테 주고 창고를 새롭게 구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창고도 쓰라고 하고 중국에서 온 조카가 있으면 조카들 숙소도 이곳에서 해결하게 한다. 여기서 관시에 엄청난 강점이 생기는데 보통 부동산은 방을 시장에 내놓고 기다리면서 공실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에는 공실 리스크가 없다. 1, 2, 3을 반복하면서 부동산도 확장되어 나간다. 4. 금융.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은행에서 대출이 잘 나온다. 그 대출을 가지고 자체 금융 생태계를 만든다. 화교들은 은행에 돈을 안 넣는다. 그들은 사람을 담보로 대출한다. 제가 데려오내면 괜찮으네. 그 한마디가 이자율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관계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고 유통과정에서 할부 시스템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비공식 금융권이 형성되는데 이쯤 되면 자본력 플러스 신뢰망 현금 흐름을 다 갖췄기 때문에 아예 법인을 만들어서 화교 전용 투자회사를 만들어버린다. 5. 정치. 이 정도 되면 유통, 부동산, 금융이 알아서 돌아간다. 정부도 함부로 건들 수가 없고 표 플러스 자금 조직력이 모두 갖춰졌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먼저 다가온다. 그리고 정치인을 후원하고 동네 정치로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지방의회부터 차근차근 올라간다. 동포회관, 상공회, 문화단체 이런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보기에는 문화활동이지만 실제로는 정치활동은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화교들에게 우호적인 법안이 나오고 정부 예산을 우리 네트워크에 끌어올 수도 있다. 이쯤 되면 화교는 손님에서 주인이 된다. 이렇게 관시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화교는 동남아시아 전체의 절반쯤을 장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벌 중 60%가 화교이고 태국 재계 상위 10대 그룹 중 8개가 화교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까지 완전히 네트워크를 장악했다. 이러니 각계 전투하는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절대 화교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관시는 자기 몸만으로 버텨도 네트워크가 확장되어가는 구조지만 한국 자영업은 자기 몸만으로 버티다 혼자 사라진다. 관시 문화와 비슷한 사례들은 1. 뉴드림 네트워크 2. 한국의 대기업 가족 경영 플러스 협력사 구조 3. 일본의 게이레츠 구조 4. 실리콘밸리 엔젤 네트워크 5. 블랙 커뮤니티 히스패닉 디아스포라 등이 있다. 그렇다면 신뢰가 이렇게 강한 힘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신뢰는 비용을 없앤다. 중간 관리자 없어도 되고 관리, 법률, 보안 비용이 거의 0. 2. 신뢰는 속도를 높인다. 형 당장 물건 보내줘. 3. 신뢰는 위험을 나눈다. 내가 힘들 때 다른 쪽에서 도와준다. 4. 신뢰는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만들고 네트워크는 복리로 작동한다.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냥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1. 비트코인은 비용은 없앤다. 감시기구, 감독기관, 감독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2. 비트코인은 빠르다. 외화 송금해보면 암. 3. 비트코인은 리스크가 분산되어 있다. 노드가 전 세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4. 비트코인은 복리로 커져나간다.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신뢰도, 보안성, 유통성, 자산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관시는 서로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긴 신뢰라고 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생긴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쓸쓸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생긴 네트워크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게 된다면 중국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관계 속에서 살고 누군가는 블록 위에서 살아간다. 쓸쓸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신뢰를 복리로 쌓고 있는 중이다. 아, 그리고 15년 전 내게 관시를 이야기해주던 그 형은 페이스북에서 정치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가정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깜빡하고 안 닫은 창문으로 폭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요걸 보면은 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중국 사람들 그래도 사람에 대한 존경심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하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반드시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 가정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깜빡하고 안 닫은 창문으로 폭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젖기 싫으니 아들을 시켜 창문을 닫는데요. 순식간에 물벼락 맞은 아들은 억울해서 울부짖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어린애들이 좀 비켜라. 내가 하겠으니 애들은 안전한 대로 이렇게 놔두겠죠. 근데 얘네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열국제국이기 때문에 춘추전국시한테 성안에서 고립되면 먹을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자기 자식을 못 잡아보니까 남의 아이를 잡아먹고 또 그 다음에 또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이 또 잡아먹고 이렇게 한 놈들이 바로 중국 놈들이에요. 단 몇 초 차이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운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예고 없이 무너지는 구조물에 믿을 수 있는 건 본인의 운명뿐이죠. 이러다 보니 중국이란 나라에서 매일 어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진짜 살이 좋은 이 땅으로 오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쎄쎄부터 중국놈 쎄쎄하면서 이제 붙잡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망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취임 후 일어난 일들. 2025년 6월 23일 기준 경제 분야 1.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등 월 2회 강제 휴무. 2. 강남, 한강벨트 부동산 가격 폭등. 3. 5천만 원 이하 빚 7년 못 갚은 114만 명 빚 탕감 16조 원. 4. 전국민 15만부터 52만 원 소비 쿠폰 20조 2천억 추경. 5. 두 차례 추경으로 국가 채무 1300조 돌파. 6. 대한민국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외교 분야 1. 취임 후 4일 만에 트럼프와 겨우 통화. 2. 철강 및 원자재 관세 50% 인상. 3. 냉장고 및 생활가전 관세 50% 인상. 4. G7 참가 호소인으로 갔는데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도 못함. 5. G7 브라질 대통령한테 삿대질 당하고 이시바 총리한테 개무시 당함. 6. 정상외교 잘하겠다고 허세 부리더니 나토에 빤스런. 안보 분야 1. 대북 확성기 중단. 2.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명령. 3.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규탄 성명서 발표. 4. 서해안 중국 불법 구조물 관련 찍소리도 못함. 5.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핵폐수 방류하는데 입국 다시전. 6. 난민 신청자의 HIV 에이즈 검사 못하게 지시. 법 분야 1. 카톡 검열 시작. 2. 대법관 30명 증언법 법사위 통과. 3.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4. 장관 임명 억지로 감행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 5. 서울시 성소수자, 사회적 소수자로 계칭하는 법 통과. 정치 분야 1. 3대 특검 공포. 2. 이화영, 조국 사면 요청. 3.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장동 재판 중단. 4. 불법 대북 송금으로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5. 돈봉투 사건 송영길 보석 청구 인용. 인사 분야 1. 국무총리 김민석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사범. 2. 강훈식 비서실장 무면허 운전 등 전과삼범. 3. 드루킹 여론조작 김경수 행안부 장관 유력 후보. 4. 국민추천제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짜고 치다 걸림. 5. 국정원장 이종석 심각한 종북 친중 반미주의자. 6. 국방부 장관 안규백 똥방위 출신 반미주의자. 7.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 출신. 8. 여가부 장관 강선호 페미니스트. 이 모든 일들이 취임 20일 만에 일어난 일들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번 보고 제가 저런 방송을 보면서도 중국의 그 민낯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람보다 중국 문학에 대해서, 중국 철학에 대해서, 또 중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상적이었어요. 대륙의 어떤 스케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왜 그렇구나. 얘네는 너무 불쌍한 애들이에요. 왜 불쌍하냐. 자기가 별게 없다고 인정하고 남을 또 우대해주고 남을 또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내가 이러니까 너는 나보다 이 컴플렉스 때문에 다른 사람마저 깔고 뭉개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 히데키 한 말.
중국인들은 사람 모습은 바퀴벌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차를 타는데 운전사 뒷좌석에서 중국 놈이 핸드폰 켜가지고 막 시끄럽게 운전하는데 방해하고 저도 특히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중국한테 빼나오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나 중국인이냐? 네. 그때 그 사람한테 찐나고 지나 괜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중국인이니? 하니까 얼굴 붉어지면서 끄더라고요. 자, 중국 놈들이 중국말 하면서도 중국인 자체인 것을 부끄러워해요. 我走路去。 여행 첫날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Hello， 大家好，我现在在这个叙利亚啊。叙利亚最近最火的一个事情就是那个清啊。 그리고 그때 我呢？ 이후로도 여행 내내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最近呢，最火的一个事件就是挺的啊，再一个是叙利亚呢，我觉得它跟我们中国的关系很好啊，为什么这么说呢？ Before yesterday, I'm here. Yes. 현지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영어 발음과 외모가 한국인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You also friend. Yeah. Yeah. 그는 중국인 틱토커였습니다. 这个新疆一句非常不好的话是骂人的，骂中国人的。我说你们知不知道这个新疆？ 이번에도 자신이 한국인이라며 현지인들에게 길을 묻습니다. 就这样吧，人们讨厌中国人，只要是韩国人都会告诉我。在外面一定不要说自己是中国人。 중국 틱토커는 해외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Korean. Korea. Yes. Korea. Yeah. Korea number one. 분명 중국인인데 자신을 한국인이라 칭합니다. Really? Korea, sure, I know. I have friends Korea. 어쩔 수 없어. 해외에는 중국인이 너무 많아. 나도 종종 한국인이라고 해. 중국인이라고 밝히면 돈을 뜯어가거든. 그들은 중국인을 만만하게 여겨. Chinese. You know Chinese? Yeah. Chinese. Chinese people is not good. Yes. I hate Chinese people. Oh, good. Korea number one. Yeah. Korea number one. Yes. 그러니까 왜 진하게란 말에 중국 놈들이 가장 치욕적인 저쪽 모퉁이 있는 개새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꾸미려고 해요, 걔네들은. 우리는 꾸미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동방예의지국이다 항상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래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인들이 다 와가지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특히 중국 짱깨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 우리 참 점잖은 사람들이구나. 비극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도 우리가 와서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우면 따라 하려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깔아뭉개려고 해.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버리면 짧게 쓰면 다 삭제가 돼버리더라고요. 다행히 럼블로 올라가니까 방송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냥 럼블로 들어오고 싶으면 됩니다. 자, 이제 근무신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신고 병명지 맨 마지막에 7번에 이제 8번까지 하고 나중에 맨 처음 앞으로 들어가서 칼 3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말을 했는가 그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정 청원 지방에는 제주령이 세운 성시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이 산과 병이 출토된 지점에 관한 문제이다. 왕정하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문자학자였으면서 역사학자였죠. 왕정은 일찍이 상위 구병 세계는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역사적 유물이 나오면 은나라에 규정시켜버렸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정해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은나라의 역사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구병 세계가 상나라라고 이게 생각한 거죠. 보정 청원이 남양에서 출토되었다라고 말했는데 현재 3병명의 근문에 적힌 조선 3대의 인명에 대한 고증 중에서 이는 제요시기 과병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또한 이 과병은 제조록 조일주의 손자 항렬인 형열계 재순과 동조 형제의 소유물이 된다. 그러면 재순이 동부 형인 어느 저우가 오해시죠, 그렇죠?
유주에 유배됨으로써 방패막이가 되고 유배되고 또 그 자손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사마를 만들게 되죠. 영주, 유주, 병주, 그렇죠? 그와 같은 조부의 동생은 보정 차원의 제후로 봉해짐으로써 형을 후원하는 형세인데 이처럼 형제가 남부로 이웃해 있는 것은 이 지상 역사의 정세와 비교적 부합된다. 지금 보면은 제가 맨 처음에 어떤 유물로 통해서 중국 역사를 접하게 된 것은 서량지, 서량지가 쓴 중국 사전 사화였어요. 그때 한번 제가 여기서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걸 맨 처음에 봤을 때 여기서 단군에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앞쪽에 단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역사는 이렇게 해서 도출해서 밝혀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에 앉아가지고 우리 근본의 역사, 근본적 뿌리 역사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죠. 우리는 중국 땅에서 시작됐으니까. 지금 중국 놈들이 많이 와요. 중국 놈들이 예전에도 그랬고 중국의 어떤 혼란한 기간 또는 왕조가 바뀔 때 그 유민들이 전부 다 이 한반도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살기가 팍팍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는데 걔네들한테 여기 못 오게 딱 막는 거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우리 화가 되게끔 바로 이런 공부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교육을 시키면은 우리와 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이걸 공부하면서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중국 놈들한테도 이야기 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우르는 그러니까 안아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안 키겠습니까? 안 하죠.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추측에서 단정하는 에 불과하며 과학적인 논리로 인해서 증거를 대달아내기죠. 논거를 삼을 수 없으며 어느가 유주에 봉해진 사실과 비교할 때도 겨우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자, 제가 이 한자를 하면서 예전에 번역했던 것을 바로 옮겨놓으니까는 좀 그거 하는데 해석을 이제 번역하면서 그렇게 할게요. 자, 독서 방역 기호에 직내 보정부의 청원현에 청량성 아래에 고양성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또 고양성에는 동담 62에 또 그 주변 99리에 그 전욱이 어떤 건축물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다라고 적혀하였다. 이는 마침내 유력한 인증이 되어 증거가 되어 이를 근거로 청원 남양에 출토된 이 3과병은 제요 시기에 이의 고양성을 봉역으로 한 제후의 주조물이 된다고 이에 완전히 긍정할 수 있겠다. 보면서도 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고증을 해가지고 쓸 수 있었을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정대는 고증학으로 모든 학파를 보려고 하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있어야지 증거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니까 청나라가 역시 신라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 관념이 없으면 그런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문시간 유사일에도 이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책이 나오게 된 거죠. 바꿔 말하면 이 상가병은 독사 방여 기호의 기록에 실물이 인증이 제시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실증사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군 빠른 애들은 실증사학 이것은 믿을 게 못 되고 우리가 정신적인 가치에서 어떤 단군빠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단군을 찾는데 유물과 유적으로 발견이 되지 않을지라도 정신상적 면에서 단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단군빠리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 유물과 유적이 몇 천년 전, 몇 만년 전에 유적이 발견되는데 그 자체가 발견 안 되고 별과 몇 천년 전인데 그것이 아무런 모습도 그 자료도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를 의심을 가져야 되는데 단군에 빠져들어가면 그 자체를 못 봐요. 자, 아울러 이를 확대해서 가면 제정의 남쪽 경계는 돈구, 오늘날의 하남 복양현이 경계, 이남까지 도읍을 건설하고 살았으며 마지막에는 둥구에서 돌아갔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북쪽 경계는 달과 보정청원의 고양성까지 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수경주 서수편의 세본 1 공작성이란 본이 성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란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제전국 시기에 이 성은 곤이 제전국이 명을 받아 건축되어 전국이 뒤에 임하게 되자 다다르게 되자 이때 아마 고양성으로 명명되었을 것이다. 이 수경주는 그 당시에 어떤 지리사예요. 지리서를 보게 되면은 수경주 이 책도 갖고 있는데 별로 이제 제가 다른 거 보다 보니까 수경주는 책만 갖고 있지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모 주석은 근문 신고를 보게 되면은 모태통의 말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 선생님이 철저한 때문에 유물론자였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굉장히 신봉했어요. 신봉해왔기 때문에 있는 그대의 자료를 보고 역사를 기술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산주의가 유물론이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판을 깔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좋냐 공산주의가 좋냐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애들도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애들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 오히려 공산주의가 사람들한테 더 매료를 느끼게 만들고 더 우리들한테 와닿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민주주의는 철학적인 어떤 상당한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 아닌가. 똑똑해야지 누구를 뽑고 누구를 선택하죠. 모르면 그냥 인기몰이로 해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은 다 굉장히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때 민주주의라는 세상이 열려지겠죠. 근데 앞으로 오는 민주주의 세상은 철저한 계급사회가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이제 아시면 됩니다. 일찍이 다음같이 말했다. 길고 긴 역사 시기에서 여러분 사회 역사에 대한 겨우 단면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 역사는 항상 착취 계급이 편견에 의해 왜곡되는 한편 또 생산 규모의 협소가 인간의 시기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무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지금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딥스들이 착취계급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면 인구수를 줄여야 된다. 인구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만약 전쟁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현대 문명의 싸그리 망가진다. 무너진다. 라는 생각. 가장 합리적인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19세부터 생각해왔어요. 준비를 해왔죠. 그 내용은 터닝 포인트, 다워 피직스 그 내용 1편과 2편 이게 보면은 다 나와요.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병으로서 사람을 가는 겁니다. 병 부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병을 빌미나갈 백신을 맞겠죠. 백신 인구 감축하기 위해서 인구 줄이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은 사람이 막 죽어 넘어갈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급살이에요. 저희도 자료 봤잖아요. 백신 안에 천연두균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연두를 발산시키고 이렇게 확 나오게끔 가죠. 그러면서 동시에 급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계속 얘기하죠. 자, 급살에 당하지 않으면 백신도 빼라. 백신도 빼는 방법 항상 말해줬습니다. 여기 와서 제 방송을 들으면서 백신은 빠져요.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 보정 차원에서 출토된 상가 100명의 근문길에 따르면 제 전욱은 할아버지가 되고 제 순과 어느 우위 두 형일계는 그 손자들이 됨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제 전욱과 제 순은 조와 손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죠. 그 가운데 오부 일신이 일대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는 순전 중에서 순이 일공을 형이라 부르고 일공유공신은 제전욱의 둘째 아들인 속고려시 일력이 막내라는 사실과 배차사고 딱 맞는다. 이 밖에 또 어느 오는 왕실에 의해 주사된 제국의 자서가 뭡니까? 사위죠. 중려시 추호의 형제가 되는데 어느 오는 순과 더불어 공동 배우자가 된다는 사실은 계주 모 1장 중에서 이미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제국이 적게 사종자이며 제존의 외손인 제유는 대대로 통원강에 서로 결혼하는 관계가 있는 제순과는 고부 형제, 고모부죠, 고모부. 그러니까 고종 사촌 형제가 된다는 것도 매우 명확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볼 때 그 역사가들의 위조된 순과 제존욱 사이 5대에 걸친 조선의 계보는 4대 내의 제종 형제 자매간의 혼인관계를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사기에 쭉 나온 거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읽기가 싫더라고요. 왜? 거짓말이니까. 꾸며낸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역사적 사항을 보면서 이제 꼭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AI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만 좀 보면 돼요. 이 계보도. 그러니까 이게 사기에 나온 계보도죠. 황제, 현우, 자, 창희가 상인데 상희의 남편이 누구예요? 대화 주시죠. 현우랑 대화 주신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후 고양시 엄마죠. 근데 전후 고양이 나오고 여기서 교국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국 고신이 나오고 고신 씨 아버지 교국이죠, 그렇죠? 고신 씨의 아들이 요고 또 이제 지고
또 고운의 아들이 우라고 고운의 사이가 우죠. 그렇게 봤는데 바로 요하고 순하고 4대에 걸쳐 바로 여기 자 요의 딸 여영이죠. 고기 딸 아왕이죠. 그렇죠? 아왕이 순의 부인 아니에요. 근데 요 안에 경강, 구망, 교, 상선도 있네요. 5대 끼어들어가지고 이것을 얘가 이제 요가 98년을 집권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60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면 이렇게 자기가 좀 낫다고 자기 시기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왜곡시키는 놈들이 중국 놈들, 역사까지 왜곡하는 놈들이 어떤 것을 속이지 않겠습니까?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서 속는 그 순간 어떤 모습을 보고 낄낄거리죠. 요즘은 1초만 지나면 다 들통이 나는데도 거짓말해요. 있는 그 자리에서 거짓을 합니다. 자, 이제 황제, 전욱, 제국, 군시제, 당요, 우순, 중화 이것에 쭉 AI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고 중국 사기에서 어떻게 오제 봉계에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우순의 이름은 중화이다. 중화의 아버지는 고수이고 고수의 아버지는 교우이며 교우의 아버지는 구망이다. 구망의 아버지는 경강, 경강의 아버지는 궁선, 궁선의 아버지는 전욱이다. 전욱의 아버지는 창의인데 순에 이르기까지 7대가 흘렀다. 궁선부터 순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미한 서민이었다. 순의 아버지 고수는 맹인이었다. 순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고수는 다시 아내를 맞이해 아들 상을 낳았다. 상은 매우 오만했다. 고수는 후처가 낳은 아들을 편애해 항상 순을 죽이려고 했다. 순은 이를 피해서 도망 다녔고 순이 작은 잘못이라도 저지르게 되면 곧벌을 받았다. 순은 아버지와 계모에게 순종하며 잘 모셨고 동생에게도 잘 대했으며 날마다 독실하고 부지런히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순은 기주 사람이다. 그는 역산에서 농사를 지었고 내택에서 물고기를 잡았으며 황하가에서 그릇을 만들었다. 수구에서는 일용기구를 만들었고 때 맞추어 부하에 가서 장사를 했다. 순의 아비 고수는 무도했고 어미는 험담을 잘했으며 동생 상은 교만했다. 모두가 순을 죽이려고 했으나 순은 언제나 공손하게 자식된 도리를 잃지 않았고 아우에게는 형의 도리를 부모에게는 효도를 다했다.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었고 찾으면 언제나 가까이에 있었다. 순은 20세 때 효성으로 소문이 났고 30세 때 요가 등용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사학이 입을 모아 우순을 추천하자 좋다고 했다. 이에 요는 두 딸을 순에게 시집 보내어 집안에서의 행동을 살폈고 아들 9을 보내어 함께 생활하게 해 순의 집 밖에서의 행동을 관찰했다. 순은 규에 기거하면서 집안 생활에 근신했다. 요의 두 딸은 자신들이 고귀한 신분이라고 해서 감히 순의 가족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았고 부녀자의 도리를 다했다. 요가 보낸 9 아들들 또한 모두 더 성실해졌다. 순이 역산에서 농사를 짓자 그곳 사람들은 서로 밭의 경계를 양보했고 내택에서 물고기를 잡자 그곳 사람들은 서로 장소를 양보하게 되었으며 그가 황하가에서 그릇을 굽자 그곳 그릇들은 형편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순이 사는 곳은 1년이 지나자 취락을 이루었으며 2년이 지나자 읍이 되었고 3년이 지나자 도시가 되었다. 이에 요는 순에게 갈포로 만든 옷과 검은고를 하사했고 창고를 지어주며 소와 양을 상으로 주었다. 고수는 여전히 순을 죽이려 했는데 하루는 순에게 창고에 올라가 벽을 바르게 하고는 아래서 불을 질러 창고를 태워버렸다. 순은 2개의 삿갓을 들고 뛰어내려 죽음을 면했다. 그 뒤 고수는 또 순에게 우물을 파게 했다. 순은 우물을 파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비밀 구멍을 함께 팠다. 순이 우물을 깊이 파들어가자 고수와 상은 흙을 부어 우물을 메워버렸다. 순은 몰래 파놓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와 도망갔다. 고수와 상은 순이 죽었을 것이라며 아주 기뻐했다. 상은 이 계책은 원래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부모와 함께 순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고 했다. 그리고는 순의 아내인 요의 2 딸과 검은고는 제가 가지고 소와 양, 창고는 부모님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라 했다. 그리고는 순의 방에 살면서 그의 검은고를 뜯었다. 순이 와서 상을 보자 상은 깜짝 놀라며 내가 형님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었소라 했다. 순은 그랬었구나 그렇게까지 하다니라 했다. 순은 더욱 정중하게 고수를 섬기고 동생을 사랑해 주었다. 이에 요가 시험 삼아 순에게 오전을 실천하거나 백관을 통솔하는 부서를 맡겨보았더니 모든 일을 잘 처리했다. 사기설에 따른 오제는 황제, 전욱, 제국, 당요, 우순이다. 1. 황제. 황제는 소전이라는 부족의 자손으로 성은 공손, 이름은 헌원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소전국의 왕비가 들판에서 기도를 올리다가 큰 번개가 북두칠성의 첫째 별을 감싸도는 것을 보고는 그를 잉태하여 24개월 만에 수구에서 황제를 낳았다고 전해진다. 헌원의 시대는 신농시, 고대 제왕의 하나 그가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신농시라고 불렀다고 한다. 염제라고도 한다. 애 세력이 쇠해져가는 시기였으므로 제후들은 서로 침탈하고 백성을 못살게 굴었으나 신농시는 이들을 정벌할 힘이 없었다. 이에 헌원은 창과 방패 등 무기의 사용을 익혀서 신농시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제후들을 정벌했다.
그 결과 제후들은 모두 헌원에게 복종했으나 다만 치우마는 가장 포악하였으므로 헌원도 그를 토벌할 수가 없었다. 염제가 제후들을 침범하려고 하였으므로 제후들은 모두 헌원에게로 귀순했다. 헌원은 이에 덕을 닦고 병사를 정비했으며 오기, 목, 화, 토, 금, 수를 연구했고 오곡, 기장, 피, 벼, 보리, 콩을 심어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았고 사방의 토지를 측량, 정리하였다. 또한 곰, 범 등의 사나운 짐승들을 훈련시켜서 판천의 들에서 염제와 싸웠는데 여러 번 싸운 후에야 드디어 뜻을 이루었다. 치우가 다시 난을 일으키자 황제는 제후들로부터 군대를 징집하여 탕록의 들에서 싸워서 결국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그러자 제후들이 모두 헌원을 받들어 천자로 삼아 염제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그가 바로 황제이다. 황제는 하늘로부터 보정, 제위를 상징하는 보배로운 솥과 신책, 점칠 때 쓰는 자잘한 나뭇가지를 얻었고 풍우, 영목, 상선, 대용을 등용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2. 전후 고양시. 황제는 헌원의 언덕에 살면서 서릉족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녀가 바로 유조 처음으로 양잠을 가르칩니다. 유조는 황제의 정실로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후손들은 모두 천하를 얻었다. 큰아들은 현효, 즉 청양으로서 청양은 강수의 제후가 되었다. 둘째는 창이라고 했는데 약수의 제후가 되었고 그는 촉산씨의 딸을 아내로 얻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창복이었다. 창복은 고양을 낳았는데 고양은 성스러운 덕성을 지니고 있었다. 황제가 붕어자 교산의 장사를 지냈고 그의 손자이자 창의 아들인 고양이 제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전욱이다. 그는 침착하여 지략에 뛰어났고 사리에 통달했다. 또한 그는 적지를 골라 곡물을 생산하였고 우주의 운행에 따라서 계절에 맞는 일을 하였으며 귀신의 권위에 의지하여 예의를 제정하고 백성을 교화하였으며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신령의 제사를 지냈다. 그는 북쪽으로는 유릉, 남쪽으로는 교지, 서쪽으로는 유사, 동쪽으로는 반목에까지 다다랐다. 3. 제국 고신씨. 전욱은 궁선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전욱이 붕어하자 현효의 손자인 고신이 제위에 올랐다 하니 이가 바로 제국이다. 제국 고신은 황제의 증손자인데 고신의 부친은 교국이며 교국의 부친은 현효이고 현효의 부친이 바로 황제이다. 고신은 나면서부터 신령스러워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또한 널리 은덕을 베풀어 남을 이롭게 했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며 귀가 밝아 먼 곳의 일까지도 잘 알았고 눈이 밝아 자잘한 일들도 잘 관찰하였다. 그는 하늘의 뜻에 순종하였고 백성을 절박한 요구를 잘 알았으며 인자하면서도 위엄이 있었고 은혜로우면서도 신의가 있었으며 깨끗하게 자신을 수양하였으므로 천하가 그에게 순종하였다. 그는 토지의 산물을 얻어 아껴서 사용하였고 백성을 정성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이롭게 이끌었으며 해와 달의 운행을 헤아려서 역법을 만들어 영송하였고 귀신의 권위를 이해하여 그들을 공손히 섬겼다. 그의 모습은 매우 온화했고 덕품은 고상했으며 행동은 천시에 적합했으며 의복은 보통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다. 제국은 대지에 물을 대주는 것처럼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은덕을 천하에 두루 미쳤으므로 해와 달이 비치고 비바람이 이르는 곳이면 다 그에게 복종하였다. 4. 당요. 제국은 진봉씨의 딸을 아내로 맞아 방훈을 낳았고 또 추자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지를 낳았다. 제국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지가 제위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지가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므로 동생인 방훈이 대신 제위를 계승했으니 그가 바로 요이다. 그는 하늘처럼 인자하고 신처럼 지혜로웠으며 사람들은 마치 태양에 의지하는 것처럼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만물을 촉촉히 적셔주는 비구름을 보듯이 그를 우러러보았다. 그는 부유하였으면 교만하지 않았고 존귀했으나 거드름 피거나 오만하지 않았으며 황색의 모자를 쓰고 검은 색의 옷을 입고서 흰말이 끄는 붉은 마차를 탔다. 그는 큰 덕을 밝혀 구족을 친하게 하였다. 구족이 화목하게 되자 백관의 직분을 분명히 구분하였고 백관이 공명정대하니 모든 제후국이 화합하였다. 요는 희씨와 화씨에게 명하여 춘분, 하지, 추분, 동지를 정하였다. 1년을 366일로 정하고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이용하여 사계절의 오차를 바로잡았다. 요는 백관들을 계칙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적이 다 올라갔다. 만년에 이르러 자신의 아들 단주가 덕이 없음을 알고 적당한 후계자를 찾았다. 결국 순을 찾았고 그에게 두 딸을 시집 보내었다. 순은 등용된 뒤 요를 대신하여 정치를 하였다. 순은 계절과 한 달의 날짜를 바로 잡았고 하루의 시각을 바르게 정했고 음률과 도량형을 통일했으며 올해를 제정하였다. 또한 12주 기, 연, 청, 서, 형, 양, 상, 양, 웅, 방, 유 관들 처음으로 설치하였고 물기를 잘 통하게 계수하였다. 요는 제위에 오른 지 70년 만에 순을 얻었고 순에게 천자의 정치를 대행하게 하고 스스로는 은거한 지 20년 만에 순을 하늘에 추천하였다. 요는 은거한 지 28년 만에 붕어하니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의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였다. 요는 아들 단주가 불초해서 천하를 이어받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에 권력을 순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순에게 제위를 넘겨주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단주만 손해를 보지만 단주에게 제위를 넘겨주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단주만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따라서 요는 결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하고 한 사람만 이익을 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며 결국은 천하를 순에게 넘겨주었다. 5. 우순중화. 요가 붕어하고 3년상을 마치자 순은 단주에게 천하를 양보하고 자신은 남하의 남쪽으로 피했으나 제후들이 조군할 때 단주에게로 가지 않고 순에게 왔으며 소송을 거는 사람들도 단주가 아니라 순에게로 해결해 달라고 왔으며 송덕을 구가하는 자들은 단주가 아닌 순의 공덕을 구가하였다. 그러자 순은 하늘의 뜻이로다 라고 하며 도성으로 가서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이이가 순임금이다. 우순의 이름은 중화이다. 중화의 부치는 고수이고 고수의 부치는 교우이며 교우의 부치는 구망, 구망의 부치는 경강, 경강의 부치는 궁선, 궁선의 부치는 전욱, 전욱의 부치는 창이이니 순에 이르기까지 7대가 흘렀다. 궁선부터 순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지위가 낮은 서민이었다. 순의 부친 고수는 맹인이었다. 순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고수는 다시 아내를 맞이하여 아들 상을 낳았는데 상은 매우 오만하였다. 고수는 후처가 낳은 아들을 편애하여 항상 순을 죽이고자 하였으므로 순은 이를 피해서 도망다녔고 순이 어쩌다가 작은 잘못이라도 저지르게 되면 곧벌을 받았다. 그러나 순은 언제나 아버지와 계모에게 순종하며 잘 모셨고 동생에게도 잘 대했으며 날마다 독실하고 성실하며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순임금은 우를 청거받았고 우는 전국 9개의 산을 개간했고 9개의 호수를 통하게 하였으며 9개의 강이 물길을 통하게 했고 전국 구주를 확정하였다. 순은 20살 때 효자로 명성이 자자하였고 30살에는 요임금에게 등용되었으며 50살에는 천자의 일을 대행하였다. 그의 나이 58살 때 요임금이 붕어하자 61살에 요임금을 이어서 제위에 올랐다. 순임금은 제위를 이어 받은 지 39년 만에 남쪽을 순수하다가 창호의 들에서 붕어하였다. 그를 강남의 구억산에 장사 지냈으니 이곳이 바로 영릉이다. 자, 이건 계속 이제 근문시고에 나오는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상의 변피된, 상의가 뭐죠? 창의를 남자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의 소치며, 자, 이것은 뭐냐? 중국인 입장에서 낙선생을 쓰면서 부드럽게 쓴 거죠. 남자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의도적으로 자기를 내세우려니까 이것을 감춰야 되니까. 전후 고양시가 고조선 국가체계를 완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니까 이분을 그러니까 황제 붙이기 위해서 상의를 창의로 남자로 변조한 거죠. 오해이 아니죠. 위필의 의도 또한 매우 분명하다. 그러니까 요 자체 잘못 알았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 소치인데 위필의 의도 요 자체하고 어감이 조금 안 맞죠. 그렇죠? 이걸 보면서도 이분도 역시 이런 것을 나타냈구나.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거짓 기록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상가 백명이 근문 기록을 근거로 제전옥과 제유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요전 중에서 가짜로 기록된 위필에 의해서 조작된 요는 그의 두 딸을 순에게 시집보내 그 내부를 살피게 했다는 것과 제요의 선위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된 기록이 노예제 사회를 국벽하고 봉건제후의 정권을 탈취할 음모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음험한 속셈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요거 정확하게 진짜 이렇게 보다가도 한 구조로 봤을 때는 이분이 낙 선생님도 역시 중국인이구나 라고 보는데 그 단까지 보면은 역시 진짜 진정한 참된 학자구나.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거의 성인의 위치까지 이렇게 모셔놓고 차를 모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글의 대목만 딱 빼면 그 사람을 굉장히 폄하할 수가 있고 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은 그 말이 그 말이 아닌데 한 문장을 뽑아가서 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을 잘하는 게 누굽니까? 좌빨들이에요. 빨갱이들이에요. 그래서 너네 이렇게 말해서 너는 나쁜 놈이다. 그 뒤에 내용을 안 보고 뒤에 내용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자, 낙 선생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것도 글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게 척을지지 않고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거 보면 참 글도 무나지 않게 글을 쓰시는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 밖에 상가병에 출토된 지구에 제전이 건축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고향성이 있는 이상 그렇다면 제전은 자기 사종자, 이을 사자죠. 종자를 이은 사람에게 성으로 명명한 것으로 보아 이 성은 바로 옛날 성시 성이라는 것도 지상에 전해져 내려온 기록이 있어 실증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아울러 여시 준추 물궁편에서 말한 추경 작시, 추경을 성축으로 보기도 하고 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 이름이라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때는 이제 성축이었죠. 시작을 열었다. 바로 성시에 시가 됨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순위 유년시기 초면 호시가 되는데 이 또한 바로 성진의 변칭이다. 자, 우리가 이 호라는 말에서 호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호패가 나오고, 자, 이런 자체가 순의 이름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 순자가 또 무슨 순자죠? 무궁화 순자예요. 공분 삼생 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무궁화가 뭡니까? 영원히 끊이지 않다. 담이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증산 대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나오고 이제 시간, 그때 천지공사도 역시 그 시간대로 옛날 고조선의 그 입장에 맞춰서 천지공사를 또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임 유배 해자 남분 해자 연애는 그것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출 인묘진 사부지 인묘진 작년이 갑진년이었죠.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근데 일정 사음이 개밀로 이제 사가 되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걸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 음력 5월인가요? 지금요? 이제 6월이 되죠. 음력 6월이 되고 6월이 이제 윤달이 2개가 있습니다. 2개 있는데 6월 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종 이제 해가 가운데 있을 때 시가 일어나서 교역이 행해지고 이때 바로 제왕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사오미 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선구자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누가 어떤 분이 나올지 이분은 평생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던 세상의 진실을 밝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겔스는 일찍의 생산이 농업과 수공업으로 분화됨에 따라 이 두 주요 부분은 교환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생산, 즉 상품 생산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직 상품이 교환에만 종사하는 계급인 상인과 금속 화폐, 즉 주패를 출현시켰다고 말한 바가 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놓기면 뭡니까? 그것을 팔고 교환하고 이렇게 유통하게끔 하는 상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상나라는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한번 원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류사에 대해서 좀 가져와서 또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중국 역사, 제가 갖고 있지 않는 하나의 역사처럼 없고 상나라, 중나라 그 역사를 쭉 갖고 있으니까는 이야기 또 해줘도 다 중국적이죠. 자, 이는 바로 제조업 시기에 이미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직 상품의 교환에만 종사하는 상인 계급이 출현은 당시에 이미 노예제 사회에 진입하였다는 과학적인 논거를 제공하며 상품의 교환을 전적으로 진행하는 성시 출현은 바로 그 물증이 되다. 그 나라가 어떤 물질을 많이 생산한다고 부유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상인이 상업을 장려해야지 그 나라가 잘 살게 되죠. 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발전시켰습니까? 아니죠. 기업가들이, 애국자죠. 기업가들이 하면서 우리 세상을 다 알려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들을 우대하지 못한 그 나라를 망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명의식 근문 중에 성자가 있는데 이는 물질적인 기초가 상층 의식 영역에 표현된 것이다. 성자가 뭡니까? 깃발을 딱 세워놓고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이 열린다. 이런 얘기죠. 이 깃대가 뭡니까? 바로 전후고양시. 전후고양시 그 분의 뜻을 붙잡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사고에서 말한 신농작시라는 것도 신농시 때도 이제 주패가 있었잖아요. 흔히 전국시대 때, 춘추 전국시대 때 여가 보면은 칼로 술을 마시든지 화폐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때는, 황제니까 소김철시 때는 도패, 칼로서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역사적인 실제일 것이다. 다시 말해 신농시, 즉 기원전 2700년경에 중국은 이미 교환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건립된 시장이 있었다. 그 패자를 보세요. 고기육변에 시장 시차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와요.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숨물에 코를 막고도 죽어요. 코로 그냥 뚫려 있잖아요. 다 들어와요. 근데 그것을 막는 게 뭡니까? 방패 간차가 있잖아요. 간에는. 고기육변에 방패 간차가 있죠. 간에서 다 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와 간이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나쁜 기운을 다 막을 수 있는 간이에요. 간이 상해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뭡니까? 담이에요. 담은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간 담이 튼튼해야 돼.
근데 요새 간 이식한다고 담까지 잘라버리죠. 그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암이 생기면 딱 먹으니까 이식하라고 해요. 왜? 돈이 되니까. 그 사람 죽는가 사는가 그거 관심 없어요. 그건 돈이 문제예요. 돈에 관심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암이라도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말로, 언어로, 몸의 움직임으로, 기운으로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상품은 자연이 아직도 유목이나 수렵 단계에 처한 시족불락이 생산한 자연 산품, 즉 곡물, 짐승가죽, 육류, 물고기 같은 종류와 심농 연재의 양족을 위주로 하는 시족불락이 생산한 금속칼, 호미, 화살촉 및 직물 목기 등과 같이 생산 공구와 생산 용구를 교환하였다. 그리고 소양의 교육은 호미를 여러 등분으로 쪼개서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 조형의 금속 화폐가 생겨났던 것이다. 설사 이 시기에는 아직 흐로 담을 둘러친 성씨가 없었더라도 다만 산품 교육을 진행하던 성씨는 당연히 고사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찍이 신농시기에 이미 동방에서는 출연하였으며 주패가 바로 그 물증이다. 돈이 있으면 돌아요. 이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돈을 제한한다. 그런 사람이 행동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딥스가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바로 CBDC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어떤 시기가 하냐? 인간 행동을 완전 로봇화 시키는 AI에 통해 가지고 로봇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 자기 말 잘 듣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시점이 뭡니까?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금문 기록을 근거로 중국 기원전 2700년경에 이미 금속 화폐와 이에 상하여 상품을 교환하던 시장이 있었으며 금속 생산 공구는 당연히 금문이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다. 그렇죠. 우리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자로 기록할 것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금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삼서성 근처에 피라미드가 지금 있는 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더 큰 피라미드가 발견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삼서성이에요. 중국의 피라미드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에는 많은 이유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면적으로는 더 넓고 피라미드의 숫자 또한 상당하다고 하죠. 1945년 미국 비행조종사에 의해 발견된 이 지역에는 수많은 피라미드가 있었고 그중 가장 높은 백색 피라미드는 약 300m라고 주장했죠. 약 100여 개 이상의 피라미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에 대한 공동연구를 중국이 거부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에서는 청동검 등 동이족과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었고 연구를 멈췄다고. 피라미드에 올라가서 주위를 둘러보면 처음 시작한 곳에서 한 바퀴를 360도를 돌아봐도 너무 많은 피라미드가 보이는 이곳의 위치는 중국의 섬서성이고 주변에 많은 피라미드가 분포되어 있고 진시황릉의 위치와도 가깝다고 합니다. 과연 이 피라미드를 공개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쪽에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얘기죠. 단지 역사시대가 아닌 프리히스토리, 그러니까 선사시대, 프리가 비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금골석기에 병행하던 노예사의 시초를 도대체 언제부터 잡아야 하는가? 현재는 아직 고증할 길이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는 맨 처음엔 석기시대, 청동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서양 역사적 구분이죠. 근데 이렇게 같이 공존했다는 거예요. 그거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역사를 보는 눈,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이 역사가 직선적인 사고가 아니라 순환적인 사고로 보게 되면 이제 이건 답이 되는 거예요. 여름엔 번창하고 가을엔 걷어들이고 겨울엔 다시 들어가고 다시 봄에 뿌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변화 원리 간단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거 그냥 알잖아요. 근데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이 다 알까요? 더 추운 반대 지방에 있는 사람이 추도 알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우리에겐 그냥 자연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되고 있고 그 생기를 자기 자신이 머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농시 참 도순이라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신농시에 대한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근본 자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 기운을 받아들여라. 이 태울주, 훔치훔치 태울주한 사원군 훔리치아돌의 훔리아니 사파 이것을 하게 되면 그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운을 받게 된다는 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말했잖아요. 이 태울주 아무나 못해요. 삼성의 인연도 없거나 혹은 조상의 죄를 많이 졌으면 이거 못합니다. 두드러 패요.
삼생의 인연이 있고 그리고 조상의 음덕, 적덕 지거가 돼야 돼요. 덕을 행한 집안만이 제대로 이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운을 못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당연히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못 봅니다. 이 신농시에 대한 이 금문신고에 나온 역사적 내용을 밝혀줘도 못 봐요. 볼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볼 수 있는 매체도 없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내놓고 다 알 수 있게끔 이야기. 지금 제가 금문신고에서 많이 좀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100분의 1도 안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적은 양이에요. 지금. 이 금문신고를 풀게 되면은 전 역사가 다 나오기 때문에 6년 동안 하면서도 그거 양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맹단을 보기 위해서 이제 칼을 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지금 세상이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 이 판에서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할 때인가요? 아니죠. 이미 알고 준비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 못한 사람은 여기 와서 마치 교회 가서 주여 하듯이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예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방송할 때부터 이런 것을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 아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인연이 있는 자만이 이 방송을 보게 되고 또 느끼게 되겠죠. 이거 보세요. 현재는 아직 고증할 길이 없으나 다만 세계 고대사의 발전 단계에 비춰볼 때 기원전 3000년경에 중국이 이미 금곡석기라는 세종의 생산호를 같이 사용하던 시기라는 것은 이상의 금문 기록을 근거로 대부분 긍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히 이 또한 본편의 논제에 벗어난 이야기다.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그 이전에 고고학 자료를 또 보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묻고 물으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 그건 문자 기록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문자가 기록되기 이전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있는 역사 그 나온 자료를 정확하게 읽고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가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또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일대로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을 뵙고 보통 이제 6시쯤 도착해요. 그럼 이제 6시에 이제 저녁경 먹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7시부터 3시까지 계속 공부하는 묻고 대답 하면서 나의 많이 선생님한테 많은 것을 배우게 됐죠. 뭐 선생님이 오늘은 여기에서 여기가 진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때 곳을 저한테 해주겠다는 그 생각이 그만 써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걸 통해 가서 책을 보면 아 이게 이야기였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참 이게 이렇게 이런 편으로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리셨구나. 와 선생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항상 이렇게 감탄을 끊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늘 선생님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고 또 그립기도 하고 선생님이 계실 때는 제가 선생님 계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 친구 아들은 내 아들이랑 다름없다 라는 그 말. 그러면서 선생님 가지신 자료를 저한테 다 줘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게 된 그 사실 너무너무나 고맙죠.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고맙고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한 것이고 하여튼 모든 것이 세상은 다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거 했네 이게 우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기만 먹고 싸지 않으면 배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싸기만 싸도 한 달은 삽니다. 그거예요. 분출할 수 있는 배출 수 있는 배출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 배출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되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전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세상이 바뀌는 지금 현재 누가 정치를 뭘 한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니까 내가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